안녕하십니까. 박래호TV 박래호입니다. 1903년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자동차 고종황제가 처음 타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500만 대가 넘는 가운데 현대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조건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종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만 16세 이상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고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인 1종 또는 2종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은 40문제가 출제되지만 박래호TV 방송을 통해서 2023년 2월 20일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 1000문제를 상세하게 해설과 풀이를 해서 10편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과 1종의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그리고 특수면허를 취득하고자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1000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 문제까지 첫 번째 강좌 1강좌를 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승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운전면허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끌고 갈 수 없느냐 그런 거예요. 자, 피견인 자동차와 견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는 자동차를 피견인 자동차라고 그러고요. 끌고 가는 자동차를 견인 자동차라고 그러죠. 자, 4.5톤 화물 자동차를 일단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1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되겠고요. 1.5톤 피견인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형 견인 면허나 대형 견인 면허가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1항 1종 대형 면허 및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으면 4.5톤 화물 자동차로 1.5톤 승용 자동차를 견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종 보통 면허와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종 교통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으면 이와 같이 4.5톤 화물자동차가 1.5톤의 승용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다. 견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항 보도록 하죠. 사항은 2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가지고는 일단 화물자동차 4.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지 않는 것은 사항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 견인차 면허. 대형 견인차 면허 가지고 끌고는 갈 수 있지만 이 화물 자동차가 4.5톤이기 때문에 2종 보통면허 가지고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래서요. 1항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합격하고 난 뒤에 면허증 발급을 30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2항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면허증에는요, 뒷면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면허증을 기록해서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부터 42개의 나라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30일 동안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미국이라든가 또 일부 미국입니다만은 또 호주라든가 캐나다 또 일본과 홍콩 등등에서 42개 나라에서 이 국제면허증 아니더라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뒷면, 우리 면허증 뒤에 영문으로 기록해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경찰서에서요. 그 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면허증, 어떤 그 면허증 자체를 분실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도 분실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 안에 면허증을 이렇게 기록해서 받게 되면 면허증으로 인정받는 거죠. 모바일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이 항의 답이 되는 거고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항 문제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얘기니까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인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 내지는 일을 보러 간다, 뭐 사업차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쪽의 나라의 면허증을 취득하면 좋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적인 문제도. 그래서 출발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경찰서에 가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국제면허증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 국제면허증은 그 나라에 도착한 날로부터 얼마?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로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문제죠.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 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어떤가 그런 거예요. 자,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것이죠? 응급차, 앰뷸런스라고 그러죠. 긴급자동차입니다. 소방자동차,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혈액 운반 차량이 긴급자동차예요. 따라서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어떠한 조건을 맞춰 가야 되느냐? 일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되겠고요. 교통안전교육 시간은 3시간을 받아야만이 15인 이상의 그 긴급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상의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1종 보통면허,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 받아야만이 승차정원 15인 이상의 긴급자동차,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연습 면허의 유효기간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면허증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면허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종 면허, 2종 면허, 그 다음에 운전 연습 면허가 있는데 운전 연습 면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노란 차로 되어 있죠. 이 운전 연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1년 동안은 운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조건 부과 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기재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어느 경우에 면허증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몸이 불편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준비해서 운전해야 되겠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에 운전 조건에 부과되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A라고 표시된 건 오토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동 변속기, B라고 하는 것은 손이 불편하신 분이 쓰는 의수를 하신 분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겠죠. 그다음 C는 의족, D는 보청기, E라고 되어 있는 건 청각장애 및 또 볼록 거울 달려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F는 수동 제동기라든가 가속기, 그 다음에 G는 특수제작 및 승인차, H는 우측 방향 지시기, I는 왼쪽 엑셀레이터 페달. 엑셀레이터 페달은 되게 오른쪽으로 밟잖아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왼쪽에 엑셀레이터 페달로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차량이 운전 조건에 부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시행규칙의 운전 조건의 부과 기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A는 수동 변속기가 아니고 A는 자동 변속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는 것, 따라서 정답은 1항 A가 자동 변속기인데 수동으로 되어 있군요. E, G, H는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 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그런 거죠.
끌고 가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 승합자동차예요. 승합자동차 대 11인승입니다. 11인승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어떠한 적은 자동차의 개념이죠. 얼마? 780kg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소형의 자동차 개념이겠죠. 이 승합자동차가 이 승용자동차를 끌고 가고자 한다. 이때 이 운전자는 어떠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종 교통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려면 일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되겠고요. 최소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째 문제의 정답은 1항에 나와 있네요. 제1종 보통 면허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형 견인, 뭐 대형 견인 면허도 있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소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2항, 3항, 4항 중에 어떤 두 가지 항이 맞느냐 그런 얘기죠. 자, 자동차 운전면허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세 가지가 있죠. 연습면허가 있고 2종 면허가 있고 1종 면허가 있습니다. 자, 연습면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습면허 1종 보통이 있고 2종 보통이 있어요. 1종 보통은 승용자동차, 승차종은 15인 이하의 승합차, 그 다음에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연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고요. 연습면허 2종 보통으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2종 면허에서는 보통 면허가 있고 소형 면허가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지요. 자, 2종 보통 면허 가지고는 승용자동차, 승차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차, 그 다음에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요. 2종 면허, 소형 면허 가지고는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죠. 2종 면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종 면허 가지고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죠. 1종 면허는 대형 면허가 있고 보통 면허가 있고 소형 면허, 그 다음에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면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동차를 다 운전할 수 있는 최상단의 어떤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승차종은 15인 이하의 승합차, 그 다음에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얘기합니다만 운전할 수 있고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를 일종의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고요. 일종의 소형 면허 가지고는 3륜 승용자동차, 3륜 화물자동차, 최근에는 3륜 자동차가 없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요. 특수 면허는 견인 면허, 그 다음에 군한 면허가 있어요. 자, 대형 견인은 견인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를 견인할 수 있고요. 소형 견인은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소형 견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수 면허 중에 군한차 면허가 있어요. 군한차 면허는 군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 면허증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바람직할 건데요. 자, 8번 문제 이제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죠.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했어요. 제1종 대형 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항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2항
제1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 가지고는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1종 대형면허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2종 보통면허로 250cc 이륜 자동차 운전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만이 250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4항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는 1항과 4항이 맞는 이 얘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죠. 승차 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 버스 같은 개념을 승합자동차라고 그러죠. 승차 정원이 12명인 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요? 1종 대연 견인차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없어요. 군환차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 면허 가지고 12명의 승합자동차, 말하자면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제2종 보통 면허 가지고는 12인승의 어떤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사람이 취득할 수 있을까요?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안 됩니다. 0.6 이상이 되어야만이 면허증 취득할 수가 있고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생맹이라고 얘기하죠. 신호등 볼 수 없잖아요. 따라서 면허증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세인 사람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2종 보통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맞는 것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1, 2, 3, 4항에서 듣지 못한 사람만 여기 항에서는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전할 수가 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고 최고 전격 출력이 11kW 이하인 경우가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 여기에서 이륜자동차 운전 경력은 빼놓고 얘기합니다. 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려면 어떨까요? 1항 자동차 운전 경력이 6개월 이상 안 됩니다. 1년 이상 돼야 되겠고요. 만 18세 이상 안 됩니다. 19세 이상 돼야 되겠죠. 2항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만 18세 안 되는군요. 19세 이상 해야 되니까요. 3항 자동차 운전 경력이 6개월 이상 안 되죠. 만 19세는 맞는데 6개월 되면 안 돼요. 따라서 답은 4항에 있네요.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만 19세 되어야만이 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된 경우에 잘못 적발이 됐군요. 얼마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까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다음 14번째 문제. 도로 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도로시험,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불합격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 주행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 후에? 1년 후에 봐야 될까요? 2년 후에 봐야 될까요? 한 달 후에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3일 지나고 바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4번의 문제는 이 항에 있군요. 3일이 지나면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자세로서 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아시죠? 킥보드 이런 것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면허증 있어야 되겠고 보호장구도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보죠. 이런 것들이에요.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 많이 젊은 친구들 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전동 외륜 차가 있고 2개 이륜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케이트보드, 그 다음에 전기로 들어있는 자전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의 이동형 수단이다, 교통수단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자세로 바르지 않는 것. 1항, 인명보호장구 착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헬멧 꼭 써야 됩니다. 사용설명서 및 사용 방법을 숙지한 후에 킥보드 같은 거 타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3항, 운행에 방해될 수 있는 수화물이라든가 소지품을 휴대하지 않는다. 위험에 방해가 되는 어떤 큰 짐을 메고 치고 간다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4항, 자동차 전용 도로 및 보도로 주행해서 안전하게 운행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는 보도로 스키드보드 같은 거, 또 내지는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4항, 틀린 것 그랬어요. 바르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도로 주행한다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4항이 여기에서는 정답으로 체크가 되면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어떠한 그 오르막 각도는 법률적으로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따라서 1항,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바르지 않는 것, 1항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자, 2항,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무겁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야 된다. 자전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등은 의뢰해야 된다 했을 때는 바로 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얘기하는 것을 자전거 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4항 보도록 하죠. 시속 25km 미만으로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 작동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형 이동장구는 25km 이하로 운행돼야 된다. 만약에 30km 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원동기라고 하는 그런 그 계통에 의해서 자동으로 속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16번 문제는 오르막 각도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그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건 맞는 얘기 어떤 것이냐 그렇죠. 1항, 원동기를 단 차 중에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동기 엔진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전기장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개인형이니까. 1항은 원동기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아니고요. 2항, 최고 전격 출력 11kW 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역시 원동기를 다는 건 아니에요. 전기로서 움직여야 되니까 엔진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런 걸 포함한다는 건 틀린 거고요. 3항,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차체 중량이 또 35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원동기도 안 되고 차체 중량은 얼마? 30kg 이하로 돼야 된다는 거죠. 4항, 차체 중량은 얼마? 30kg 미만이어야 된다. 따라서 17번 문제는 바르게 설명된 것은 4항이 맞는 얘기죠.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된다.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되는 사유의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라고요. 벌금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결격기간이라는 것이죠. 2년 동안
결격기간은 어떤 것일까요? 1항, 무면허 운전을 3번 했네요. 결격기간 2년입니다.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어요. 시험 응시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에 역시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때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고 운전면허 응시하는 결격기간하고 아무 관계없죠. 그 다음에 사항,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2년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따라 18번의 문제는 1항과 2항이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 또 풀어보면 되겠네요. 1항, 운전자는 앞차에 우측으로 앞지를 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든 간에 일반 자동차이든지 간에 어떤 자동차이든 간에 앞차를 추월한다고 하는 앞차를 앞지르게 한다고 할 때는 항상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되지 우측으로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입니다. 따라서 1항이 잘못된 걸로 답이 바로 정리가 돼요. 자, 2항.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꼭 헬멧은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 맞는 얘기고요. 3항.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당연히 감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항.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혹시나 운전자 또 동승자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원동기가 아닙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최고 전격 출력 얼마 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이냐. 가로 안에 맞는 걸 골라 넣으십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쭈커니 그동안 공부했던 거 얼마로 되어 있었죠? 11kW로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1항에 나와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1항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석선 정의를 받는 거, 연석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돌의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돌석자입니다. 연석선. 인도와 차도하고 분간을 해서 차가 인도로 튀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떤 펜스도 쳐져 있지만 이와 같이 돌로 쭉 하니 선같이 그어놨죠. 말하자면 설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을 바로 그런다. 연석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연석선을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죠. 1항.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이것은 명확한 어떤 그 차의 통행 방향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차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동차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는 선 역시 차선을 의미하고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 이것이 바로 인도, 보도라고 하는 거와 차로라고 하는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석선이다. 따라서 3항이 정답이 되고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을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것이냐.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운전한다? 안 되지요. 2항.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한다? 65세 이상 되신 분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가 있지만 면허증을 반납하신 분이에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3항.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하면 되나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4항.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거나 들고 횡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퀵보드는 횡단을 할 때에 횡단보도로 타고 가서는 안 된다. 정확한 얘기죠. 따라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22번째 문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그 주기가 3년인 사람은 얼마의 연형을 가진 분이 3년, 그러니까 적성검사 받게 되면 5년,
또 뭐 3년 이렇게 면허증 적성 기간을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 70세 이상 되신 분은 5년 동안의 운전면허의 적성 기간을 주지만 75세 이상 되신 분은 3년 후에 다시 적성검사 받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세 번째 문제는 사망, 만 75세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번째 문제로 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때 틀린 말은 어떤 말이냐 그랬어요. 1항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확인서로 가능한가요?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증명서를 해준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항은 맞는 얘기고요. 2항 신분 증명서 또는 지문 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항도 옳은 얘기고 3항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석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전자적 방법으로 그 신상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로 말이 안 된 거예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3항은 일단 틀린 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정리하시고요. 4항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자체를 본인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운전면허증 자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문제로 나갑니다. 다음 중 수소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35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대형 승합자동차란 말이죠. 신규로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냐? 자, 수소자동차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수소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화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휘발유나 디젤이 아닌 가스로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라고 하는데 수소 승합자동차, 대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가스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은 누가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수소가스 자동차가 간혹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수소가스라고는 어떤 거예요? 수소가스는 FCEV라고 그래가지고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라고 합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수소차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연료 전지 자동차 또는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운행하는 것, 엔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시 수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1항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받아야 됩니다. 특별 권장교육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항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 운전자라서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 당연히 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항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역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항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면허증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26번의 문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죠. 어떤 그 기능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기능시험을 보는데 어떤 거 해야죠? 핸들,
브레이크 방향시등이 조작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것이 바로 기능시험이에요. 2항 신호, 지정속도 등을 준수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신호를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능시험이란 말이죠. 3항 운전 중 위험요소 등에 대한 지각 및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능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4항 연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 이것은 기능시험 아니고 도로주행시험이란 말이죠. 따라서 27번의 문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요. 이때에는 몇 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5년마다 받아요. 그러나 75세 이상이 되면 얼마?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 바랍니다. 다음 2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증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되는 사유 2가지,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어떤 2가지 항이 반납해야 되느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음주, 뺑소니, 기타 등등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바로 반납해야 되겠죠.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역시 효력이 정지됐다고 해서 면허 정지시키는 기간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시도 경찰청장에게 면허증 반납해야 되죠. 따라서 1항 반납 사유가 되고요. 2항 반납 사유가 돼요. 3항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통지받았다. 적성검사 받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면허증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4항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때 아무 관계없으나 1년이 넘었을 때 다시 면허증 취득하면 되죠. 따라서 1항과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특별교육이라고 합니다만은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수소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히나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수소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항 수소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자동차는. 그 다음에 수소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신규 종사로 운전하는 자는 특별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특별교육 대상이 맞습니다. 3항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실시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1항, 2항, 3항 맞는 답이고요. 4항 봅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에 따른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에 운전하는 운전자도 특별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뭐예요? 수소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특별교육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거죠. 따라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4항이 맞습니다.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에 정해져 있는 수소가스에 대한 안전. 자, 어떤 걸까요? 승용자동차 운전은 특별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수소자동차 그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수소가스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자, 최근에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이렇게 면허증을 기재해서 준단 말이죠. 영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협약되어 있는 것이 42개 나라예요. 말하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를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홍콩, 일본 이런 등등해서 30일 동안 국제면허증 아닌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된 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면허증이란 말이죠. 자, 1항 어떤 사람 받을 수 없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영문으로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해준단 말이죠. 3항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는 경우 외국 면허증을 우리나라의 면허증으로 발급할 때는 안 해줍니다. 따라서 3항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운전 연습 면허, 연습 운전 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역시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1번의 문제는 사망이 정답이고요. 3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사람. 자,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1항 군환자동차 2종 보통면허 가지고 군환자동차 운전할 수 없어요. 일종의 특수면허인 군환자동차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취득해야만이 할 수 있는데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없고요. 승차증은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 2종 보통 가지고 운전할 수 있고 승용자동차 당연히 운전할 수 있고요.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번은 운전할 수 없는 것 어떤 거예요? 이와 같은 군환자동차 특수면허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군환자동차는 2종 보통면허 가지고는 운전할 수 없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3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어느 동안 응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가로 안에 해당 기간이 얼마냐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 뭐 시험 대리로 누가 봐줬다, 뭐 컨닝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그럼 시험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 다시 면허증을 응시할 수 없느냐?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면허의 부정시험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면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률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거. 자, 적성검사 기간이 되어 있어요. 또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해주지만 이런 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도 연기 사유가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그 질병이 생겨서 거동이 불편한데 적성검사 또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연기 신청이 가능한 거죠. 군인 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군인이 어떤 하사관 또 내지는 뭐 중사, 상사로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적성검사를 연기해 주십시오. 연기를 받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유가 안 된다. 정답이 사망이고요.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에도 적성검사 연기의 사유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5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률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언제까지 빨리 그 면허증을 갱신해? 사유가 있어서 내가 뭐 질병이 있어서 뭐 재난의 어떤 문제가 있어 해외 체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연기하겠습니다. 연기 신청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유가 없어졌어. 해외에서 들어왔어. 질병도 나았어. 이때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때는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지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적성검사 받지 않는 거로 인정이 돼서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따라서 답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6번째 문제입니다. 또 수자동차 시험 문제네요. 다음 수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특별교육 대상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 수자동차의 대형 승합자동차니까요. 자, 맞는 것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대형 나와 있잖아요. 수소, 대형 승합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자동차를 운전하는데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대형 버스 같은 거죠. 이런 걸 운전하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답. 수소자 대형 승합자동차, 그러니까 36인승 이상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타이어 특성, 자동차는 굴러가는 그 움직임 자체가 뭐예요? 타이어가 노면으로부터 저항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때 자동차 에너지 소비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다? 노면의 제동력 큰 영향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내 마모성
내 마모성은 견딜 내자예요. 따라서 마모에 견디느냐 회전 저항, 그 다음에 노면의 접지력 그러는데 회전 저항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회전하고자 하는데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저항이 바로 뭐예요? 타이어에 주는 영향으로 제일 큰 것이다. 따라서 37번의 문제는 회전 저항이다. 이렇게 정답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가짜 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처벌 기준, 가짜 휘발유 최근에는 좀 뉴스를 통해서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가짜 휘발유가 상당히 성행을 했어요. 그 뭐 엔진의 마모, 엔진의 어떤 그 문제, 내연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대기 환경에도 문제를 많이 주었던 가짜 휘발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가짜 휘발유가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짜 휘발유는 뭐 경유에다가 물을 섞었다든가 휘발유 경유하고 섞어서 판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많이 팔았던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38번 가짜 휘발유인지 알면서 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과태료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에 과태료에 처해진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9번째 문제입니다. 출발 전에 엔진룸을 열어서 본네트를 열었다는 거죠.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는 사항죠. 맞는 것 어떤 걸까요? 자, 본네트를 열고 뭘 볼까요? 타이어 공기압 보나요? 타이어 공기압은 자동차 외관에서 봐야 되는 거겠죠. 제동등 상태도 자동차 뒤에 가서 봐야 되지. 엔진룸 본네트를 열고 보는 건 아니죠. 엔진 오일의 적정량, 엔진 오일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엔진 오일이 혹시나 또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보는 것은 바로 엔진룸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본네트라고 하는 게 엔진룸이란 말이죠. 냉각수 온도는 엔진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운전석에 앉아서 계기판에서 온도계가 있잖아요. 수온계. 그걸 가지고 냉각수 온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엔진룸을 열고 보는 것은 어떤 것이다? 엔진 오일의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엔진룸을 열고 보는 것이다. 일상점검이라고 하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점검의 하나의 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0번째 문제인 겁니다. 가짜 휘발유를 주유했을 때 자동차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 그랬어요. 가짜 휘발유를 넣었다. 자, 1항 연료 공급 장치 부식 및 파손으로 인한 엔진 소음도 증가되는 게 가짜 휘발유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파손으로 디젤 자동차예요. 인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된다. 당연히 이런 현상 나타나요. 3항 윤활성 상승으로 인한 엔진 마찰력 감소로 출력 저하. 연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피스톤이 움직이는 윤활, 기름 쳐주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윤활성 상승, 윤활성이 높아진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연료하고 오일하고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문제점이 아닌 것 3항이 정답으로 나왔고요.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고압 펌프 파손으로 인해서 시동이 자주 꺼지죠. 가짜 휘발유를 쓰게 되면, 가짜 휘발유를 쓰게 되면 엔진의 소음도 커지고 또 엔진이 파손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젤 자동차에서는 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압 펌프 같은 게 파손돼서 시동이 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가짜 휘발유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에 주변 점검사항으로 맞는 것 골라내세요. 그런데 두 개를 골라내라는 거죠. 자, 자동차를 타기 전에 주변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타이어의 마모 상태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방과 후방에 혹시나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운전석 계기판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하는 건 바람직한데 승차하기 전이 아니라 승차하고 난 뒤에 계기판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닌 것이고요. 브레이크 페달 정상 작동 여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승차한 후란 말이죠. 따라서 승차하기 전에는 타이어 마모 상태, 전후방에 어떤 그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출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항과 2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42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보수라고 하는 메인테넌스 프리예요. 뭐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네요. 정비할 필요가 없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난 색깔을 그랬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스타팅 모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스타팅 모터를 돌리는 건 바로 뭐예요?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전기장치의 1번이 바로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근데 배터리는요, 최근에 배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창이 있어가지고 배터리의 기능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의 배터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전의 배터리는요, 이와 같이 셀마다 한 칸이 정해져 있는데 한 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2V가 나오고 2V에서 26, 12 해서 12V 배터리란 말이죠. 24V 배터리는 이것이 12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전부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전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전의 배터리인데, 최근의 배터리들은 이와 같이 전액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창을 통해서 색깔을 가지고 쭉 봅니다. 색깔을 가지고 봤었을 때에, 이 배터리가 정상적이구나. 이건 배터리가 수명이 다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배터리 창이 녹색인 경우는 아주 배터리가 양호한 상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만약에 백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배터리는 교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여기에 창이 백색이다. 정상적인 배터리 상태는 무슨 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4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경우에 가짜 석유 제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휘발유에 메탄올이 혼합된 경우 휘발유에다가 알코올을 섞었다? 가짜 휘발유예요. 보통 휘발유에 고급 휘발유가 5% 미만으로 혼합된 경우 5% 미만이지만 고급 휘발유와 보통 휘발유는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가짜 휘발유 개념이고요.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경우, 등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석유 난로 같은 데 쓰는 게 등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섞어 넣었다? 가짜 휘발유예요. 경유에 물이 약 5% 미만으로 혼합된 경우, 경우에는 약간의 물이 섞여져 있는데 5% 미만 정도 같으면 이 정도의 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 휘발유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는 것, 사항이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 알아두시고요. 44번째 문제 봅니다. 수소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그랬어요. 수소가스가 누출된다? 수소자동차란 말이죠. 가연성 가스 검지기 활용으로 측정할 수 있죠. 비눗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가스 냄새를 맡아서 확인한다? 냄새 맡아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코의 어떤 후각의 기능이 약간이라도 좀 완벽하지 못하면 그 냄새를 놓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스 냄새를 확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어요. 수소 검지기 기계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4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수소자동차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보도록 합니다. 충전하기 전에 차량의 시동을 꺼야 될까요? 당연히 꺼야 되죠. 충전소에서 흡연은 차량에 떨어져 한다? 충전소에서는 차량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흡연한 자체는 안 된다. 그만큼 화재에 염려가 있고 가스로 인해서 번질 수가 있어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 당연히 충전소에 차량에 좀 떨어져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이 항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수소가스가 누설될 때에는 충전소 안전관리직에 안전점검을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아야 되겠죠. 수소 차량의 충돌 등 교통사고 후에는 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고가 나고 충돌됐다.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가스가 셀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사항도 실질적인 안전수칙에 들어가지만 충전소에서 좀 떨어져서 담배 피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항 정답이고요. 46번째. 다음 중 수소 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디냐? 수소 자동차에서는 여러 가지 용기가 있는데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느냐? 밸브와 용기의 접속부, 당연히 가스 새는 부분이에요. 확인해야 되고, 조종기 확인해야 되고, 가스 호스와 배관 연결부 꼭 가스 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야 돼요. 연료 전지 부스터 인버터는 실내 안에 있는, 자동차 실내 안에, 렌즈 룸의 안에 있는 쪽에서
계속 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가스가 새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점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항이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우회전할 때 보게 되면요. 우측의 앞바퀴, 우측의 뒷바퀴죠. 근데 우측의 앞바퀴만 상태를 가지고 돌았을 때에 뒷바퀴는 안쪽에서 돌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도턱에 뒷바퀴가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전할 때에 우측 회전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회전해야 된다는데 결과적으로 우측의 앞바퀴하고요 우측의 뒷바퀴가 그리는 이 궤적의 요 자체를 뭐라 그런다? 안에 있는 바퀴의 차이다. 그래서 내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이런 턱을 조심하시고 운전해라. 앞바퀴의 오른쪽 앞바퀴는 안 걸린다 하더라도 우측의 뒷바퀴가 우회전할 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회전해야 된다. 그런 내륜차가 있다라고 하는 공학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7번의 문제는 내륜차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자동차 용기의 최대 가스 충전량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보게 되면 영업용 택시,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시는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LP가스를 넣어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때 LP가스의 용기에 100% 다 넣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유있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여유있게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85% 정도의 그 LPG의 그 가스량을 채워야 된다.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85% 이하라는 것이죠. 보통 택시 같은 데에 뒷트렁크 열게 되면 이와 같은 길쭉한 형태의 어떠한 그 LP 가스통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도너츠 모양 같이 되어 있는 LP 가스통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85% 이하로 넣어야만이 된다. 그 대신 도넛형은 80%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LP 가스 용기의 최대 가스 용적량은 얼마다? 충전량은 얼마다? 일반 가스통은 85%, 도넛형은 80%까지가 가득 넣는 것이다. 더 이상 넣지 말아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49번째 문제 풀도록 합니다.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LP가스 용기가 터지게 되면 상당한 그 폭발력이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LP가스 용기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1항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LP가스가 기체예요. 그 다음에 2항 LPG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후각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4항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LP가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공기보다 가벼우면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겠죠. 그러나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거, 적당하지 않는 것은 3항 공기보다 무거운데 가볍다고 했단 말이죠. 4항 폭발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참고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주차 시스템 및 주차 보조 시스템에 갖춰지는 자동차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은 어떠냐? 그런 얘기죠. 자, 주차 보조 시스템에 따른 동작이 모두 종료되어서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2항 자동차 주차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차 시에 안전한 장소에서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자는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자동 주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주차 완료 상태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므로 자리를 떠나도 된다? 안 되죠. 위험하지요. 따라서 3항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4항 자동 주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진행 상황 예상 구역 앞이나 뒤 차량들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안전한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답 그랬으니까 3항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쉬운 한 번째 문제입니다. 주행 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보도록 하죠.
주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행 보조장치 작동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주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항 운전 개입 경고 시 주행 보조장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고 시에 바로 운행해도 된다. 따라서 여기 바르지 않는 것은 2항이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3항은 어떤 것일까요? 주행 보조장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4항 주행 보조장치가 작동되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면서 운전한다. 올바른 얘기죠. 따라서 틀린 것을 골라내려 했으니까 2항이 틀린 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보도록 하죠. 1항 LFA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차로 유지 보조 기능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 기능이에요. 따라서 운전자가 행여 잘못 운행한다 하더라도 LFA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교정해준다. 맞는 얘기입니다. 1항. 2항 ACCC라고 하는 것은요, 차간거리, 속도 유지, 차간거리가 안 잡혔을 때, 또 차간거리가 유지가 안 됐을 때 자동차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어떤 차간거리를 지켜주는 장치, ASCC 장치예요. 그 다음에 3항 보죠. ABSD라고 하는 것은요, 사각지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어떤 그 룸밀라를 통해서 또는 백밀라라고 하는 후사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보조장치의 기능으로서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이 장치가 ABSD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4항 AEB라고 하는 것은 자동 긴급 제동 기능으로서 브레이크 제동 시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해서 제동고리를 풀어주는 기능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동 긴급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게 되면 타이어가 고정되겠죠. 이때 타이어가路面에서 쭉 미끌려가면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제동할 때 그 타이어가 완전히 고정되는 게 아니라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 조였다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AB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것은 ABS라고 얘기합니다. ABS 브레이크 시스템,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사항으로서는 자동 긴급 제동 기능으로 브레이크 제동 시에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면서 풀어졌다 잠겼다 잠겼다 풀어졌다 잠겼다 하는 것 그 자체는 ABS라고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이지 AEB가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골라내십시오 했으니까 사항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항에 설명된 것은 ABS를 의미하는 것이지 AEB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항에다가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쉬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이 고도의 어떤 첨단 장비가 들어가면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로 인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가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 중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로에서 차마 자동차와 마차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율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이라는 것이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벌써 1항으로서 답이 나왔어요. 2항 보도록 하죠.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는 휴대폰이라거나 핸드폰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운행되잖아요. 운전자는 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항은 또 어떤 것이 맞는 건가 볼까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자율주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운전자가 제어를 해버린다. 이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이때 범칙금은 4만 원이 됩니다. 사항,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항에서 한마디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앞에서 나왔던 상태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쉬운 네 번째입니다.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 부품이 아닌 것. 수소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화학적인 에너지가 열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해서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라고 그런단 말이죠. 연료 전지가 필요하죠. 구동 모터도 필요합니다. 엔진 자체는 없습니다. 배터리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부품이 아닌 것, 엔진이 그런 제품이 아니다.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다. 배터리는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54번 문제는 사망, 엔진이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부품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쉬운 5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연료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비라는 거죠. 연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적은 연료 가지고 많은 거리를 간다고 하는 연비가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연비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1항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연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리터 가지고 몇 킬로를 가느냐 이것을 연비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2항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 아니죠. 이것은 이제 그 배기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2항 내연기관의 크랭크 축에서 발생하는 회전력 이것도 연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4항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에 1m 이동하는 1의 양이다. 이것은 마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1마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4항은 1마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2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비라고 하는 것은 1리터 가지고 몇 킬로를 가느냐 이것이 바로 연비를 계산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쉬운 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자에게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 엔진이 열받았다? 오버히트 했다? 또 내지는 과열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운전석에서 보면 되죠. 뭘로? 운전석 앞에 보게 되면 온도계가 있어요. 그 온도계가 바로 수온 경고등입니다. 오버히트하게 될 정도 엔진이 과열됐다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쉬운 6번째 문제는 수온 경고등이 운전석 계기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항이 바로 엔진 과열을 알려주는 어떤 경고등, 이것을 수온 경고등이다. 물의 온도, 수온 경고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기자동차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2가지를 골라내라 했어요. 전기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이제 운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1항 주차 시에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자동차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상주차장에 간다? 이건 옳지 않는 말. 1항이 틀린 말. 옳지 않는 것 2가지를 골라내는데 하나 골라냈고요. 2항 장거리 운행 시에는 사전에 배터리를 확인하고 충전을 해두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3항 배터리 자동차예요. 충전 직후에는 급가속 급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죠. 4항 보도록 하죠. 열선 시트, 열선 핸들보다 공기 히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쉬운 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 법률상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는 제외하고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썬팅이라고 하잖아요. 썬팅이라고 하는 것은 선글라스 쓰는 것과 같이 태양의 직접적인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서 앞에 전방을 잘 보게끔 해서 썬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가 있으나 너무 새카맣게
썬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규제 대상이 되고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뒷창에 뭐 뒷유리면 이런 것들은 별로 운전자가 뭐 시야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앞유리면이죠. 윈드실드입니다. 그쪽에 투시광선이 제대로 투과가 되지 않으면 운전자 시야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석의 좌우 옆면 차량, 착륙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전면도 보지만 좌측, 우측을 볼 때에 거기에 너무나 새카맣게 선팅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에는 규제를 하고 있다. 적정하게 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쉬운 9번째 문제로 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승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몇 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냐. 그러니까 승용자동차가 있고 승합자동차가 있잖아요. 승합자동차는 버스의 개념인데 승용자동차는 어느 정도다? 10인 이하를 얘기합니다. 10인 이하까지는 승용차 개념이고요. 11인 이상부터는 승합자동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자동차 관리법상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얼마다? 자동차는 예전에는 점검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돼 있었는데 점검 제도는 없어졌고요. 이제는 자동차 검사소나 검사장에 가서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새 차로 꺼내고 난 뒤에 새 차로 운행하고부터 얼마까지? 4년까지는요 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년이 지나고 나면은 2년마다 자동차 검사장이나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신규 새로 나온 신차란 말이죠. 신자동차, 신규의 승용자동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4년 후부터는 2년마다 받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라 했으니까 60번 문제에서는 4년이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6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두 가지는 어떤 거냐? 자동차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건설기계, 이것은 그 건설기계법에 의해서 건설법이죠. 건설법에 의해서 제작된 용구라고 해서 중장비의 개념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고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경운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어촌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견인자동차 이런 것들이 특수자동차, 군안자동차 이런 것들이 특수자동차이거든요. 따라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건설기계도 아니고 화물자동차가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또 특수자동차가 들어간다. 따라서 두 가지를 골라내라 했으니까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받는 것이 바로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2번째 문제입니다. 비사업용 대여 사업용 전기자동차의 수소 연료장치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고요. 전용 번호판 색상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이건 바로 그냥 영업용 자동차인데 영업용 자동차나 렌트카란 말이죠. 근데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 자동차다. 그때는 번호판 색깔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하얀색의 검정 글씨가 아니죠. 그 번호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 개념이라고 봤을 때 하얀색의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사업용 일반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판의 번호판, 영업용인 거 잘 아시죠? 사업용 자동차가 노란판에 검정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게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는 파란 바탕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용은 청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이와 같이 진노랑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건설기계이고요. 임시허가 번호판은 나무판에다가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임시번호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영업용, 비사업용, 영업용, 사업용이라는 건 영업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나 수자동차 번호판, 그 다음에 외교용,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임시번호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수자동차의 번호판 색깔은 파란 바탕에 뭐예요? 검정 글씨.
따라서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뭐냐? 자, 구조 변경을 했어요.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새 차로 나왔을 때 그대로 상태로 유지하면서 운행할 수가 있으나 승차적은 6인승을 뭐 5인승으로 좀 줄이겠다든가 또는 그 화물 자동차의 뒤에 칸을 좀 넓힌다든가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냥 넓힐 수는 없고요. 승차 정원을 늘릴 수는 없어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자동차를 고치고 난 뒤에 제대로 고쳤는가 확인하는 검사, 이것을 구조 변경 검사라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구조 변경했기 때문에 구조 변경 검사를 검사장이나 검사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 변경 검사라고는 구변했어요. 없어졌고 용어를 뭘로 바꿨다? 튜닝 검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한 자동차는 구조 변경 검사,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튜닝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63번째 문제는 튜닝 검사이다.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 튜닝 검사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64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소형 승합 자동차로서 검사 유효 기간은 얼마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형 승합 자동차에 적지만 승합 자동차예요. 이때 검사 유효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승합 자동차의 검사는 얼마마다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65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이 6년이 지난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피견인 자동차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자동차이니까 일반 자동차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얼마 새로 나온지 신규로 나온지 새 차로 등록한 다음에 얼마 6년이 지났다. 6년이 지나면 얼마마다 한 번씩 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4년에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됐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됐으니까 얼마?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혼동 오지 마세요. 피견인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는 일반 끌려가는 자동차니까 고장나서 끌려갈 수도 있고 뭐 시동이 안 걸려서 끌려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자동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 관리법상 신차 구입 시에 임시 허가 유효기간은 얼마냐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새 차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디서 나오죠? 울산에서도 생산해서 나오기도 하고 화성에서도 자동차 거기서 이제 출고되는 경우가 있고 또 광주에서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건 출고하잖아요. 거기에서 차를 사가지고 본인이 서울에서 등록하겠다. 부산에서 등록하겠다. 또 내지는 어디 뭐 전주에서 대전에서 등록하겠다 하면 자동차를 본인이 끌고 와야 되는데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번호판을 아직 못 받았단 말이죠.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등록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얼마 기간 동안 뭐 오늘 올 수도 있고 하루 뭐 그 다음날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는다. 그냥 임시 번호판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얼마? 열흘 이내에 그 번호판을 달고 열흘 이상을 운행하면 안 돼요. 10일 이내에 자기가 등록하고자 하는 자기가 또 보통 본거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그러니까 임시 번호판은 열흘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임시 운행 허가는 언제 10일간뿐이 안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차를 구입할 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6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에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른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증에 보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져 있고 주소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배기량이 얼마, 이 자동차 길이가 얼마, 너비라고 하는 넓이가 얼마, 이게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게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차를 넘겼다,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주소지가 옮겨질 때가 있잖아요. 소유자는 똑같은데 주소지가 바뀐다. 또 엔진을 바꿨다. 이럴 때는 변경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1항.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변경할 때 주소지를 바뀔 때에 변경 등록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차대번호를 변경할 때
차를 뭐 교환하면서 정비하면서 바꿔줄 수도 있죠. 이때도 변경 등록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이것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 등록이라고 그러지 변경 등록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사망이 사유가 아닌 것,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사망,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이건 이전 등록이지 변경 등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명칭이 변경될 때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 등록에 들어가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67번째 문제는 변경 등록이 아닌 것은 소유권 변경될 때다. 소유권이 변경될 때는 무슨 등록? 이전 등록인 것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가장 옳은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자주 화재의 위험도를 높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일단 자동차에서 빛이 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화기로 진화해 보고요. 그다음에 119에 연락을 해서 전문 소방관이 와서 진화하도록 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여기에서 1항 보도록 하죠. 자동차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 등은 6개월마다 정기 점검한다?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떤 정기 배선 이런 것은 6개월, 뭐 1년 이런 게 없어요. 수시로 점검한다. 바르지 않는 거고요. 2항, 주행 중 흡연 시에 담배째는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게 안전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3항, 차내에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서랍에 보관한다. 어느 한쪽에나 일정한 서랍에 넣는다는 것도 화재 위험이 된다.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4항,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차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소화기가 있는데 또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68번째 문제는 사항이 가장 옳은 이 얘기를 해놨네요.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9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타코메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자동차가 얼마만큼 속도로 운행했고 자동차 운행할 때가 얼마고 운행 안 할 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된다.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법령에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운행 기록 장치는 몇 개월 동안 보관해야 된다? 6개월 동안 보관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7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동차를 A라는 사람한테서부터 B라는 사람이 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차를 사고 난 뒤에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보름 이내, 15일 이내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등록은 이전 등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째 문제는 뭡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 정기 점검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며칠 전후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자, 승용자동차 자가용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차를 새로 사면은 언제 후에 검사 받는다? 4년 후에 처음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검사 날짜에 2년이 지났다? 3월 5일 날 검사 날짜입니다. 그날 딱 검사장이나 검사소에 간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받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받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 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얼마 31일 그 다음에 이 날짜를 기점으로 뒤에 얼마 31일까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60일 정도 되겠네요. 정확히는 62일입니다. 62일 동안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이 나게 되면 검사장이나 검사소에 가서 검사 받으면 3월 5일 날 받은 걸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받는 것은 그 날짜에 3월 5일로 계산해주지 않고 받은 날로 계산해서 다음 2년이니까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월 5일 지나고 31일이 지난 다음에 검사를 받는 것은 과태료도 내야 되고 과태료 내면서 그날부터 이제 검사 다시 2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규정되어 있는 그 시간 그 날짜를 기점해서 앞으로 31일
뒤로 31일 안에까지는 언제든지 받아도 검사 유효기간 안에 받은 걸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71번째 문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며칠 31일이 아닙니다. 31일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2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 이걸 책임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다? 이것은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책임보험을 들어야 될 그 날짜에 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책임보험마저도 들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3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됐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속했다? 그 자체도 뭐가 바뀐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이든 자동차를 사고 팔았던 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건 무슨 등록? 이전 등록이라고 얘기한다. 이전 등록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74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 신규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자가용 개념이에요. 자, 샀어요. 그러면 4년 후에 검사 처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다 해서 정기검사라고 그렇습니다. 신규검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받는 검사. 보통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신규 검사를 끝내고 자동차를 팔기는 해요. 그 다음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는 걸 정기검사, 튜닝검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바꿨을 때 받는 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라는 건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사항인데, 자동차 관리법도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알아두고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출제되고 있습니다. 75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을 담당한다. 어디에 가서 이전 등록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군 구청에 가서 이전 등록하면 돼요. 따라서 시군 구청에서 이전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6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했어요. 자동차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면 이전 등록, 주소지라든가 그 안에 등록증에 있는 내용, 소유자 말고 다른 것이 바뀔 때는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그만 타야 되겠다. 족보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것을 말소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는 어떤 거예요? 권리 등록이라고 하는 거하고 설정 등록은 없다. 아닌 것 그랬으니까 경정 등록이라는 건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두시고요. 말소 등록은 자동차를 없애버리는, 폐차시키는 그런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7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여기서 이 어린이 통학버스는 제외하고요. 앞면 창유리, 앞면 유리는 그만큼 투과력이 좋아야 돼요. 이때에 새카맣게 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운전 방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70% 미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앞유리는 어떤 썬팅을 하더라도 연하게 해야 된다. 보이는 것이 70% 이상 보여야 되고 그 미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됐죠. 맞는 걸 했으니까 사항 70% 미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째 문제입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운전 행동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자, 운전자가 운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위험물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브레이크 페달에다 발을 올려서 자동차를 세야 되겠죠. 그때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험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위험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을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이냐, 말하자면 제동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핸들을 틀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길 것이냐, 이런 의미가 있죠. 상황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행동에 들어가야 되면서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의 어떤 수행 내용이란 말이죠. 운전하면서 위험물이 발견됐다. 어떠한 수행을 하느냐,
위험을 인지하고 상황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 자체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이다. 근데 행동 자체가 핸들을 조향을 해가지고 자동차로 위험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의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과정의 수행 방법은 1항 위험 인지, 상황 판단, 행동 요령,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79번째 문제로 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으로 올바른 것,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인데 올바른 것. 자, 세 가지는 틀린 거예요. 자, 1항 골라냅시다.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다른 차가 좀 끼어들게 하려고 하는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걸 그냥 못하게 한다는 거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2항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요, 보행자가 항상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호등도 없네. 그냥 쑥 가버리면 되겠냐? 위험한 것이죠. 말도 안 된다. 3항.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 시 졸음이 오는 경우에 갓길에 정차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쉬어야지 갓길에 쉬고는 안 된다. 갓길은 고장난 자동차,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갓길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갓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4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참 얌전하게 잘 운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79번째 문제는 정답이 4항이 되겠습니다. 80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자 등이 차량 승하차 시에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승차 하차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 1항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말이 잘 돼 있고 옳은 얘기입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항 문을 열 때는 완전히 열고 나서 곧바로 내린다. 문을 열 때는 다른 사람, 다른 오토바이, 다른 또 자전거가 가면서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열고 해서 완전히 팍 여는 것은 위험한 거죠. 3항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할 때는 운전자는 전방을 주셔야 된다? 아니다.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릴 때는 뒤를 봐주면서 뒤에 위험물이 온다? 지금 문을 열고 내리면 안 된다? 좀 이따 내려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4항 운전석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가 잠깐 차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동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80번째 정확하게 답이 잘 되어 있는 것은 1항이 맞는 답이다. 맞는 것 그랬으니까요. 1항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81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연결된 것. 올바른 얘기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올바른 것. 자, 1항 보도록 하죠. 학교 앞 보행로 어린이에게 차량이 지나감을 알릴 수 있도록 경비를 울리면서 지나간다. 자,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애들이 좀 지나간다 해서 막 내 차 간다 하면서 경비, 클렉션을 울리고 가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1항은 틀린 거고요. 2항 철길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 신속히 통과한다. 자, 기차가 지나가니까 자동차를 서행하십시오. 정지하십시오.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라고 차단기가 막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사이에 쏙 지나간다. 위험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3항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거 아주 바람직하죠. 신호가 서려 있다 하더라도 우회전할 때는 혹시나 다른 보행자, 자전거, 다른 교통약자가 있는가 확인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로 3항이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4항 보도록 하죠. 야간 운전 시에 차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상향으로 해준다. 자, 우리가 운행할 때 헤드라이트를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상향등, 하향등, 하이빔, 로우빔 그래요. 서로 교행할 때는 눈이 부시지 않도록 서로 오는 자동차가 상향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주 오는 자동차였으면 불빛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운전석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잖아요. 하이빔으로 해야 된다. 하향해야 된다. 상향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81번째 문제는 정답이 3항이 되겠습니다. 82번째 문제 봅니다.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앞차가 서서히 가다 보면 앞지르기를 할 수 있어요. 앞지르기를 할 때는 항상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1항 터널 안에는 주간에는 앞지르기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 금지된다. 터널 안에서는 실선이 그어져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간에 터널 안에서는 절대로 앞지르기 할 수 없다. 2항 앞지르기 할 때는 전조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앞지르기 한다고 클락션 눌러가면서 막 왼쪽이나 오른쪽,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앞지르기 할 때는 좌측으로만 하는 것이다. 3항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죠. 장소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할 수 없다. 다리 위라든가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맞는 것, 올바른 것, 그랬으니까 3항이 맞는 얘기고, 4항 앞차의 우측으로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우측으로 나란히 간다고 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것은 3항이 올바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82번은 3항이 정답이 되겠어요. 83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거, 운전하면서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되겠죠. 1항 교통상황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전 운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운행해야 안전하겠죠. 1항이 바로 틀린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서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3항 차량 내부에 휴대용 라이터 등은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3번은 1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84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전자로서 상대방 배려하고 상대방 양보한다는 게 기본인데 어떠한 것이 제일 적절한 얘기냐, 사항 중에 하나만 골라내십시오 그랬어요. 자,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갓길에 세워두고 휴식한다? 갓길은 안 된다. 졸음운전센터, 졸음운전 휴식공간이라든가 휴게소에서 휴식을 쉬어야 된다. 이런 거죠. 갓길은 고장난 자동차, 특별한 자동차인 경우에만, 이상이 있을 때만 세워두는 곳이다. 다음 2항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앞지르기 초보이든 초보가 아니든 간에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라고 하는 앞지르기 차로죠. 거기에는 추월할 때만,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만 쓰고 바로 본차로에 들어야 돼요. 2항도 말이 안 되는 거고. 3항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한다. 일부 보게 되면 1km 전방에 단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장비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달고 운행하면서 과속 오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4항 교통안전 위험 요소 발견 시에 비상전멸 등으로 주변에 알린다. 만약에 안개가 갑자기 끼어서 시야가 잘 안 보인다, 또 앞차 고장나서 이상하게 자동차가 비틀거린다, 사고난 현장이다 라고 한다면 양쪽에 깜빡이라고 하는 비상전멸 등을 켜서 주변에 알리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따라서 운전자가 제일 바람직한 행동은 4항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4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8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정석주행을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2항 정체되는 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 2항이 정답으로 정리가 되고요. 3항 교통법규는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하죠. 이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4항 자동차의 빠른 소통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최근에 50, 30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일반 시가지에서는 시속 50k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지역이나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가는 그런 곳에서는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 50, 30. 이게 바로 뭐예요? 보행자를 우선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8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 책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가해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 12대 중대과실, 중하선 진범 신호위반 등 12개 중대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형사 책임은 형법 제26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사적인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법규 위반했잖아요. 딱지 띄는 거죠. 범칙금 내도록 말이죠. 그걸 바로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고를 냈으니까 피해를 주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들어있지만 그 보험에 들어있는 자체가 민사적인 책임이에요. 따라서 사고를 발생시킨 자, 사고를 야기시킨 자, 사고로 인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공고 책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6번째 정답은 거리가 먼 것 그랬으니까 공고 책임이다 라고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째 문제를 봅니다.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하고 있네요. 가장 잘 운전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1항 전방 화물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재빨리 차로 변경한다. 앞차의 화물 자동차가 느리게 간다고 빨리 사고 날 위험이 높습니다. 2항 고단기아를 사용해서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고단기아를 사용해가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자동차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항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는 2차로로 주행한다. 1차로로 가지 말고 2차로로 다른 자동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1차로 양보해 주라는 의미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항 속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더욱 가속해서 주행한다. 속도가 높다고 가속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과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높다고 가속하면 과속이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올바르게 운전하는 방법은 87번째 문제에서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8번째 문제 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영유아에 동승하는 경우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1항부터 보도록 합니다. 운전석 옆좌석에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 이건 뭐예요? 가끔 보면 애를 안고 앞에 안전띠 매면 위험합니다. 성인이 안전띠를 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고 꼭 뒷좌석에 타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2항 운전석 뒷좌석에 영유아가 착석한 경우 유아 보호용 장구 없이 안전띠를 착용한다. 어린아이한테 성인용 안전띠를 매게 해놓으면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뒤에서 추돌을 당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안전띠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안전띠는 성인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아이는 체구가 적잖아요. 뭘 놔야 된다? 안전장구라고 하는 카시트가 있어야 된다. 카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구 없이 그랬잖아요. 그냥 안전띠 맨다? 안 된다. 틀린 얘기가 되고요. 3항 운전 중에 영유아가 보채는 경우에 이를 달래기 위해서 운전석에서 영유아와 함께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 이것도 말이 이상한 얘기죠. 어린이를 달랜다고 안전띠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4항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에 도로를 불문하고 유아 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시트, 어린아이의 보호 시트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 시트, 그걸 놓고, 좌석 시트 놓고, 그 다음에 안전띠를 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운전자의 가장 올바른 행동은 88번째에서는 4항이 아주 올바른 얘기가 되고,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89번째 문제를 봅니다.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 2가지 그랬어요. 어떤 것이 2가지가 맞는 거냐 그러죠. 1항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한다. 당연히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계속 주행하면 안 되겠죠.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2개를 골라내라 했으니까요. 2항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물튀김이 없도록 서행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가 되겠죠. 3항 자동차 유리창의 바퀴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짙은 썬팅을 한다? 규제되어 있어요. 짙은 썬팅은 안 됩니다. 4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서행한다? 아니다.
일시 정지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맞는 것 두 가지는 1항과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90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행위로 맞는 것 두 가지 골라내라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이다? 1항. 필요한 경우에 갓길에 정차해 안정을 취한 후 출발한다. 갓길은 절대 피곤하고 졸음이 온다고 쉬는 곳이 아니다. 고장난 자동차와 특별하게 어떤 그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시설 자동차, 이것만 잠깐 갈 수 있는 곳이 갓길이에요. 따라서 피곤하다 해서 갓길로 가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2항. 평소 즐겨보는 동영상을 보면서 운행한다. DMB 보고 가다가 사고 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DMB 영화를 본다든가 운전 중에는 보면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3항. 주기적인 휴식이나 환기를 통해서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환기를 시켜서 졸음을 예방하는 건 바람직한 얘기죠. 하나 더. 4항. 출발 전뿐만 아니라 휴식 중에도 목적지까지 경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경제 운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4항도 운전자가 바람직한 운전 행위에 들어간다. 3항과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1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안전 운전에 필요한 운전자의 준비사항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어떤 것이 틀린가 보죠. 1항.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몸 상태를 조절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컨디션이 좋아야 되죠. 2항. 운전기기 조작에 편안하고 운전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바람직하죠. 어떤 슬리퍼를 신고 운전한다? 아, 위험하고, 등산화를 신고 운전석에 앉는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복장도 중요하고요. 3항. 적색, 손전등 등 비상 신호도구를 준비해서 만약에 어떤 그 자동차 이상이 있고 자동차가 사고 나고 했을 때는 그걸로 뒤에 오는 자동차에 신호해줘야 되잖아요. 바람직한 얘기예요. 4항. 연료 전략을 위해서 출발 10분 전에 시동을 켜가지고 엔진을 예열한다. 연료 전략을 위해서 워밍업 10분 전 이런 의미는 없어요. 최근에 자동차는요, 그냥 시동 걸고 바로 상황 보고 그냥 서서히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91번째에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사항이에요. 뭐 불필요한 워밍업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 사항으로 하면 되겠어요. 92번째 문제로 봅니다. 92번째 문제죠. 운전 중 집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두 가지를 골라내라 했어요. 자, 운전 중에 동승자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많은 얘기라도 특히나 운전석하고 동승자하고 다툼을 하면서 가면 사고를 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2항.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가끔 앞에 있는 그 밀러에 거기에 뭐 인형을 매달고 다니고 어떤 것은 막 구슬을 매달고 다니고 어떤 목탁까지 매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건 시야에 방해되고요. 운전에 이 적집중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건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죠. 따라서 제거하는 게 좋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개를 골라내라 했어요. 운전 중에 집중력은 안전운전과는 상관이 없나요? 운전 중에 집중을 해야만이 안전운전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고. 4항. TV라든가 DMB는 뒷좌석 동승자들만 볼 수 있는 곳에 장착하는 것이 좋다. 뒷좌석에 있는 분들은 운전을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DMB 봐도 관계없지만 운전자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든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적합한 거 DMB나 TV는 뒷좌석만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뭐예요? 시야를 가리는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2항과 4항이 92번째에서 물어보는 것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째 문제 봅니다. 운전면을 취득하려고 하는 운전자 마음가짐으로 옳은 것도 두 가지예요. 자, 운전자가 면허증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운전할 거란 말이에요. 운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양보심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참을 수도 있어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두가 이기심, 자만심 갖고 운전하면 사고로 연결되니까 93번째 정답은 1항과 4항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94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같은 거란 말이죠. 규정과 안전운전하는 방법을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가지만 전조등이 없으면 본인도 위험하고 상대 자동차가 새카만 물체인 줄 알고 사고로 연결된단 말이죠. 따라서 킥보드 같은 개인형 자동차도 이동형 교통장치도 밤에는 전조등 켜야 된다. 맞는 얘기. 근데 틀린 거 골라내라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인이므로 2인이 탑승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킥보드에 혼자 타고 가야 되지 둘이 타고 가면서 모르겠어요. 타고 있는 자체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다. 절대 2명 타면 안 된다. 그 다음 3항.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이륜 평행자동차,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전동 스퀘어 등 개인이 이동하기 적합한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장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맞는 답을 골라내렸으니까 3항으로 하면 되겠고요. 4항. 전동기에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 정원은 2인이다? 아니다. 1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3항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5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빼고요. 자동차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래서 안전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항.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10만 원은 아닙니다. 3만 원이에요. 어린아이가 탔는데 안전띠 안 맸다. 이것은 그 보호자가 범칙금 내야 돼요. 근데 그 범칙금이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에요.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역시 3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항이 되겠고 3항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도록 하죠.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조수석 동승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다. 운전자와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석이라고 그러죠. 그분만 안전띠 매야 되냐?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띠는 다 매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항.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이 가능하다? 안 됩니다. 어린이의 보호 시트라고 하는 안전 장치 의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안전띠 매야 된다. 안고 타는 건 위험하다.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죠. 96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의 자세를 맞는 거.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1항. 방향지시 등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린다. 정확한 얘기죠. 따라서 방향지시 등으로 좌회전하겠다, 우회전하겠다 알리는 거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자세예요. 맞는 거고요. 2항. 급조작과 급제동을 자주 한다. 자주 하면 그만큼 타이어의 마모, 자동차의 마모, 그 다음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3항.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면서 운전한다. 절대 예측 운전하면 안 돼요. 4항. 다른 운전자의 법규 위반은 반드시 보복한다. 이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방향지시 등으로 좌측과 우측을 가겠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1항, 2항, 3, 4항 중에서는 1항이 정확한 운전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97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행위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보도록 하죠. 1항.
지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에 따라 운전하는 거 당연히 지정 속도에 따라서 운행해야 되겠죠. 초보 운전자인 경우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빨리 못 가니까 다른 자동차 방해된다. 나는 천천히 가야 되니까 갓길로 간다. 절대 초보 운전자라고 해서 가면 안 돼요. 갓길은 고장난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쓰는 곳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항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것. 정답은 이항이 나왔습니다. 3항.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다툼 행위를 하지 않는다.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양쪽의 운전자가 다투다 보면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단 말이죠. 가능하면 참고 양보해주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고요. 4항. 운전 연습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규에 따른 동승자와 동성하에 운전한다. 지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옆에 타가지고 지도해주는 것을 지도받으면서 운전해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97번째 문제. 말도 안 되는 것은 초보 운전자가 갓길로 간다. 말이 안 된다. 이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8번째 문제를 봅니다.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어떤 것이 양보 운전이냐 그런 거예요. 1항.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를 피해서 차를 양보한다. 도로의 좌측은 중앙선 쪽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항. 긴급 자동차가 뒤따라올 때는 신속하게 빨리 가야 돼? 아니죠. 자동차를 우측에 세워놓고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3항.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차량에 양보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큰 길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작은 길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자동차보다 우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우측차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 교차로 안에서의 서로 교통의 안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행해야 된다. 중요한 거고요. 4항은요.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의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양보하도록 되어 있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표시는 바로 뭐예요? 양보하라고 하는 차로란 말이죠. 이걸 봤다. 그러면 내가 다른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98번째의 정답은 4항. 양보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는 다른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9번째 문제 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 연세가 많으신 분, 어르신들이 약자예요. 임산부, 산부들 역시 교통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세 미만의 어린 영유아를 안고라든가 업고라든가 같이 가는 경우 이게 약자예요. 교통약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반려동물을 캐리에 놓고 또는 반려동물을 그 줄끈에 의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약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교통약자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정해져 있는 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어떤 것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냐 그런 거예요. 속도 저감시설,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그 장치가 시설. 말하자면 그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시설이라 보면 되겠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설한 게 아니고 자전거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잖아요. 보행 안전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이항이 정답이 나왔고요.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어떤 소리가 나게끔 한다든가 경고등이 나오게끔 한다. 이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이런 것도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첫 문제를 여러분한테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 1강좌는 1번부터 100번 문제까지 1강좌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보시고 한 방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답만 암기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시고 반복해서 시청하시게 되면 한 방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좌 2편 101번부터 200번 문제, 이 문제 해설은 다음 2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고 하루하루 좋은 날 되시기 바라면서 제1편 1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